이렇게 뭐 학교 보낸 거예요. 뭐 모델 사원 막. 근데 빨리 하면 필요는 없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빠르면 박형일 의원이 재판 연구원 10년 동안 복귀를 빨리 하셔야죠. 여기인데 걸리는 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뭔지를 왜 많이 마시는 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서 참 많이 오세요. 하고 가겠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오늘 왔는데. 네, 오늘 왔는데. 알수 있을게, 이럴 수 있을게. 의자가 좀 늦어. 의자가 너무 늦어. 아니 의자가 오늘 쳐야 돼서. 아니 부모한테 그 의자는 아니죠. 아,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와서 쓰고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지나시죠. 네. 수시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인사할게. 들어가서. 끼운 사람들은 서. 카메라 안 돼? 늦게 온 사람들 꼬라 앉아 안 하니까. 대회의실에 가세요. 글쎄 대회의실에 안되하게 하니까 영상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여기 쉬었는데 거리가 아니 안 해줬어요. 여기 오신 의원님들 같이 다리 이렇게 빨리 오세요.
자리 있습니다. 조금만 이달 의원님 샤우팅 해야 되는데. 여기 비어 있으면 그래 정리 안 해. 문제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1분인데 오늘 긴급 토론회라서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양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헌재 탄핵 신속 각하 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전국적 산불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진행 순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긴급 토론회 전에 오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촉구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각하 기각 촉구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피켓 시위를 들고 같이 사진 촬영을 예정돼 있으니 그거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한 뒤에 바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주최해 주신 서울 동작구 5선 국회의원 나경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지내신 김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원내대표 지내신 윤재욱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갑 4선 의원이신 박대출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4선 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한기호 의원님
황교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인선 연합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성민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엄태영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민전 전 최고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곽규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김미애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시장실에 계신 권영진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천호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유용원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욱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임종길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최고윤 비대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네, 참석하였습니다. 들어오시고 있나? 원내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들어오시고 계신가 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아닙니다. 또 강선영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희 의원님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이상희 의원님도 참석하였습니다. 염채영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혹시 이 한 분 서지영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국회의원분들 뜻을 같이 하시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소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같이 이 공동 주최해준 한국 NGO연합 대표이신 이희범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강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또 이명웅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행사 주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 인사 말씀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긴급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하심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데니까 같이들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재난은 유례없는 재난입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경북의 5군데 지역을 다녀봤는데요.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빨리 정말 삶의 터전을 복구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거기에 마음을 못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재의 시계가 멈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이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대통령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더니 지금 선고를 앞두고는 헌재의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이제 107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회적 균열과 경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은 무리함과 이제 극단적인 어떤 초조함을 보이면서 그들 앞에는 헌법도 법도 삼권 분립도 민주주의도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점거, 불법 시위를 일삼더니 이제는 내각 총탄핵으로 겁박을 하고 있고 마흔역 임명 강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법사위에서 마흔역 임명이
의제되는 그런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해서 국회의 선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헌법의 정신을 반하는 위헌적인 이런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이 없지만 대법관 임기 규정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탄핵 중독, 내란 선동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무한 연장 전행이 더해지면서 국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복구와 민생, 또 관세 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즉시 선고기를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주장한 것처럼 즉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긴급 토론회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의 결의도 또 다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토론회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결의안을 배포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이 함께 긴급 결의안을 촉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내용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신속하게 기각하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좀 행사장도 비좁으니까 먼저 결의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 결의문을 제가 일어서면 뒤에 안 보이시니까 저는 앉아서 하고, 우리가 후렴구를 박성원 의원님 어제 초선 그거 하셨던데, 박성원 의원님 후렴구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고일자 즉시 지정하라라고 말을 외치면 지정하라고 하는 부분을 3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결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산불 재난과 전국 혼란으로 깊은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마땅하나 오히려 국론 분열과 전국 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선고일자 즉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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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마은혁 임명 강행 시도로 전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 이적단체 활동 이력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임명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 마은혁 임명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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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입법 시도는 국회 선출권과 대통령 임명권으로 이루어진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다. 이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의 본격적인 국헌 문란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위헌 입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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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벌이는 상습적인 도로 점거 행진, 불법 천막 농성은 극심한 시민 불편은 물론 민생 파탄과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기 위한 불법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노총 민주당 불법 시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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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면서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도를 넘는 신변 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압박이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장기화되는 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논란과 재판 지연은 이러한 혼란과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 압박, 헌재 장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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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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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차, 2차 탄원서에서 지적했듯이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 설령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탄핵을 정략적으로 악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속 각하, 신속 기각. 신속 각하, 신속 기각. 다시 한번 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속 각하, 신속 기각. 신속 각하, 신속 기각.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역사적 결단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신속 각하 기각 촉구 긴급 토론에 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사진 촬영은 지금 계속 아마 하시면서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사진 촬영을 이렇게 오셔서 그럼 오늘 토론 발제자를 같이 모시고 함께 토론 발제자 나오시고 해서 한 장 찍을까요? 이게 발제자분들 요만큼 오셔서 오셔서 한 장만 그래도 우리 사진을 앞에 전한기 강사님과 그 홍석준 의원이 앞쪽으로 다 오셔서 이렇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가운데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잘 촬영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행사 진행하는 동안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같이 사진 촬영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정자세로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 또 아까 박성원 의원님 해주신 3창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선고일자 즉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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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장례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네, 오셨어요. 선배님 화이팅. 네.
네, 이희범 대표님하고 그 전환기 강사님 앞쪽으로 그 모시겠습니다. 전화들한테 가요. 좌석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전 여기 최수진한테 가봐요. 그러면 또 오늘 그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 NGO연합 대표 이희범 대표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 NGO연합 이희범 대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변란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100년간의 전쟁입니다. 기나긴 전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100년 전쟁의 마지막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을 비롯한 그들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100년간의 전쟁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은 합법을 위장한 정치 체제 개혁, 체제 변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89년부터 지금까지 이 전선에서 긴 시간 이걸 지켜보고 있고 아스팔트에 서봤고 언론에 글을 써봤고 요소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들이 꿈꾸는 마지막 전쟁이다. 그리고 자유민주 공화정 이 체제를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의 이름으로 들었었던 정부는 한결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부정했습니다. 그 부정의 완성이 지금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아까 들을 때 보니까 이제 사퇴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절대 사퇴하지 마시고 전선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이 체제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언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치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있고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민주당은 매일매일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정치 전쟁의 총알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박찬대, YTN 전 뉴스에 그 장시간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그 발언은 총알입니다. 총알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같이 발언을 저기서 10을 발언하면 여기서 20을 발언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해야 나라를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남동 관제에 침묵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침묵을 깨시고 체제 전쟁의 제일 앞장에서 발언을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현 대표님 인사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의 권상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 사태의 긴급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일찍 판단하시고 앞장서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이 광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싸워 주셨습니다. 역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또 우리 이희범 대표님, 사실 정말 참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곁에서 보기도 하고 같이 활동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직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희범 대표님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삶을 전부 다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한길 강사님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이번 대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전에 또 우리 이분 대표 말씀하신 건 사실 저는 100% 그대로 다 공감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있었던 것하고 지금 탄핵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또 그런 시도도 저쪽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형태만 같을 뿐인 것이 실제로는 체제전쟁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제전쟁에서 목숨 걸고 산노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회의원직 사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라도 해결이 된다면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런 때는 우리 모두가 일치 단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이 때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또 때로는 또 이 색깔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싸움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럴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한가한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전장에서 우리 내부의 조그만 의견 차이를 가지고서 서로 단합하지 못한다 그러면 역사에 어떻게 그 책임을 우리가 다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서 일치단결해서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미루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고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판사는 헌법재판관도 똑같은 판사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마쳤으면 그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선고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 탄핵을 헌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탄핵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헌법적 행위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가령 어떤 그 폭행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쳐다만 보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있으면 그 경찰관은 직무이기고 당연히 그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들이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 행위로서 형사처벌받을 사회라는 명확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6명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시간을 끈다? 그것은 명확한 반역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반국가 내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리 늦더라도 이번 주 중에 반드시 탄핵을 각하거나 기억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헌법재판소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경호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같은 취지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 김기현 대표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되시면은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총역량을 쏟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성명을 통해서 전국에 촉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오늘 당장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뭐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헌재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기각하라 뭐 이런 식의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 좀 아주 심플한 문구는 이렇게입니다. 그걸 전부 현수막을 좀 걸고 이번 주가 저는 할 수 있는 아마 최적의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운동이라도 우리가 해서 우리 전한길 우리 선생님 등등 정말 이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면으로서도 오고 가는 시민들한테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하는 또 동력을 모으는 그런 행동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의미 있는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전한길 선생님 연일 수고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구 의원님 첫 말씀 간단히. 그럼 권영진은 강승규 의원님. 예. 그러면 바로 그
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회의원들 행사하냐고 이범 대표님하고 전한길 강사님, 홍석준 전 의원님, 또 우리 이 변호사님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학성 회장님, 또 최진혁 변호사님 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지금 직무유기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꼭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지금 결의안에 다 담았지만 이 뭔가 이 본인들 민주당 쪽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을 비롯한 그동안의 이 좀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헌법과 법에 따라서 꼭 결론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한길 강사님 오셨는데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전한길 강사님의 그 유명한 계몽령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한길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 다 고생하셨지만 일단 전한길.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3월 31일이고 여기는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한국 NGO연합에서 주최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전 긴급 토론회 부제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정도이다, 이런 주제로 연일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비상개혁 이후로 탄핵 정국이 지금 120일 가까이 우리 벌써 1사분기를 넘긴 이 기간에 아직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장 한미동맹이 너무나 우리 이런 한미동맹이 철저하고 또 우방이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현재 정상회담도 못하고 있고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또 지난주에 서해안에서 한중 잠정수역 안에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식장 설치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남중국해에 있었던 사례를 보아 미사일 기지,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한중 잠정수역에는 우리든 중국이든 간에 인공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고 중국은 지금 이제 거대한 인공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남한이 제2의 홍콩으로 결국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이 현실로 보여지는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지난주에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제 1%도 아닌 0.9%로 예상되고 있다 하고,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에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 예상률은 기껏해서 2%, 1.5%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희생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선진국이 이제 무너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인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돌아와야 되고 안정이 돼야만이 국가 정책이나 공무원들의 방향도 결정되는데 전혀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하고 있다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도 직무정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저는 이런 다급할수록 또 이런 말씀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지금 현재 이 모든 파국을 만드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이거 주도해 오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거대한 의석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런 나라가 이 모양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법치 무너뜨리고 꼼수 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 가닥 거미줄에 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미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민주당 주도로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하고 서부지법에서 또 불법적인 영장 체포와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갇혀 계시다가 문제는 그것이 공수처와 그리고 서부지법 모든 이 영장 자체 불법적인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에서 결국은 법에 의해서 결국은 명령이 내려졌지요. 바로 우리 공수처의 수사도 역시 불법이었고 내란에 관한 것도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바로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법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한테는 그 대통령 석방 명령 내려졌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를 따라서 그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 바로 법에 따라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첫 번째 거미줄을 걸려버렸고 두 번째 거미줄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계몽령이라는 것을요. 즉 29번의 민주당 주도의 탄핵 그리고 행정부 마비 그러면서 이 사실들을 국민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지 60% 이상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버렸다는 이 두 번째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세 번째 거미줄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둘렀지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던 결과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심리 과정에서 무려 10가지가 넘는 위법사항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 분명히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는 내란죄가 가장 주된 내용이었는데 내란죄를 빼버리고 그 외에도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하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요. 결국은 여기에도 우리 전 헌법학회장이 와 계십니다만은 헌법학회 또 우리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가지 헌법재판소의 재판심리가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대로 대통령을 대통령 인용 파면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세 가닥 거미줄을 딱 걸려가지고 법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의 어떤 결정,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어떤 다 알아버렸다는 이 사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위법사항이 헌법재판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래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현재 4대4나 5대3이니까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용하려니까 한 명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다 하다시 마흔역 후보까지도 빨리 임명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흔역 임명 지금 힘드니까 결국 마흔 임명하지 않는다면 얼마 전에 직무 복귀된 한덕수 국무총리 또 탄핵시키겠다 그러고 최상목 또 역시 탄핵시키겠다 그러고 또 지난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우리 국무위원 장관들을 전부 다 뭘 탄핵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시키겠다. 이거는 결국은 국가 전복이고 행정부를 뒤집는 거고 국가 전복 상태와 똑같습니다. 무정부 상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중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모든 국무위원들까지도 좀 탄핵하겠다. 이런 거는 국가 전복이라고 이것이 곧 내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는 한 번 더 그 헌법재판관분들께 부탁 또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는 말 그대로 상식선에서 언론 선고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헌법재판관 8분께서 그동안 서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겠다고 그럴 때 서둘렀다가 결국은 2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도 끝났습니다. 아까 옆자리에 지금 판사 출신의 우리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다 계셨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에
대한 마지막 변론도 2월 26일에 끝났으니까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평일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왜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무유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이 도둑놈을 잡으러 왔는데 그 강도를 잡으러 왔는데 뻔히 보고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도를 봤을 때 빨리 잡아가든지 빨리 경찰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님 8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재선, 그리고 김영두, 정영식, 그리고 김복경, 조한창, 우리 이런 헌법재판관 8분께서는 왜 망설이십니까? 8일이면 충분히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듯이 탄핵 시킬 때도 그랬듯이 충분히 8명이면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이것은요 절대 머뭇거려도 안 될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2월 26일에 벌써 마지막 변론 끝났지 않습니까? 한 달간 뭐 하십니까? 평일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40명 왜 기다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국민들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빠른 선고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빠른 선고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도 빠른 선고해달라는 겁니다.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진짜 이 국가가 침몰하고 있고 국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왜 선고를 머뭇거리냐 이겁니다. 한 번 더 우리 헌법재판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제발 생각해 주시고 지금 그 8분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던 이 상황 아닙니까? 부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빠른 선고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3월 31일 아닙니까? 더 이상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관 아침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들이 바로 헌법재판관 부탁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도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좀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제발 빨리 선고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 보내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환기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헌법재판소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었던 그곳이 지금 정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2부에 토론회를 사회를 맡게 된 공교육 살리기 국민연합 공동대표 박종나입니다. 지금 늦게 오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예, 이철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 지금부터 그 긴급 토론회 그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헌재 신속 탄핵 각하 기각 촉구를 위한 토론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 소개해 줄게요. 먼저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우리 임영웅 변호사님이시죠. 이분 정말 19년 동안 헌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시고요. 네, 전 헌법학회장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 하실 분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토론 김학성 명예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홍석준 전 의원님은 이 토론회를 정말 준비하시는데 기획하시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최진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발제 20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토론에 이어서 각 15분씩 시간이 지금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 우리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명훈입니다. 제가 전한길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전한길 선생님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헌법 전공을 한 변호사이자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저서도 하나 냈고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저는 이제 왜 기각되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전혀 아니며 법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될 만한 위법의 중대성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뒤에 이제 화면이 있는데요. 아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란죄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내란죄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명확한 인식입니다. 국헌문란의 개념상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면 이 국헌문란의 그 불가능에 대한 시간적 요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항구적으로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한 기간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요. 불가능의 요건에도 맞지 않다. 우리 형법 조항을 보면 국헌문란에 대해서 따로 데피니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호, 2호가 있는데요. 1호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사안에서 해당이 없고 2호를 보시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전복은 이 케이스에서 해당이 없고 권능 행사를 과연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 국회가 어떤 그 정당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한 것이냐라는 그 문제인데요. 우선 그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이론이 있겠지만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요. 여기서 그 시간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케이스에서는 12.12 그 사태가 대상이 되었는데요. 12.12 군사반란 후에 1980년 5월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통할권과 국무회의 심의권 배제 등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불가능해 한 약 1개월간의 과정을 판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본 것인데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경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부터 비상계엄 해제 결의까지 한 2시간 30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병력이 그 들어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적겠죠. 국회 본회의장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고 의원의 출입도 맞지 않아야 했으므로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이게 내란죄 그 프레임이 구성이 될 수 없는 것이 명확한데도 초기부터 내란에 대한 그 어떤 강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란이라는 게 국민의 어떤 상식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죠. 이것은 법과 그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찾아봤다면 많은 그 패널로 변호사들이나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내란 수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참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통령이 판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결정에서도 그거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국무회의 절차 하자라든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중대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보다 핵심적인 건데, 위법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엄격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국민 다수가 뽑아준 그 국민 주권의 어떤 직접적 행사를 파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그 위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판례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고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이 일차적인 어떤 이게 정치적인 어떤 통치행위라는 관점은 여기서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판단권은 일반 국민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인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사법부가 함부로 그걸 대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비상계엄의 선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는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 명백하게 하는 경우, 혹은 그 밑에 보면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 즉 내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거라든가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이걸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법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제시한 비상계엄의 이유를 볼 때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 이 내란에 해당되는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에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그 상황 판단에서 1차적인 판단권이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을 선시를 했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사항이냐 여부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지속적인 어떤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로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어떤 예산에 있어서 행정부의 어떤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재정적인 어떤 폭고를 행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 지금 판결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느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 재판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선 지금 30차례에 가까운 어떤 그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건들을 보면 국무총리 탄핵을 포함해서 많은 탄핵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9차례에 걸쳐서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그 검사 3인의 어떤 탄핵 소추에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법리 판단은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그 판시는 원래 그 이진숙 방송통신 사건에서 나온 판시거든요. 그때는 인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능했지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태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사건의 그 판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탄핵, 그리고 아까 그 전학규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앞으로 그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시키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행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통령 활동비를 포함해서 뭐 마약 범죄 치안 단 유지 재해대책비 등등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부 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종북 세력과 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 최근에 이제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죠. 그것을 보면 북한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과 직접 연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 전력들이 한 23명 정도 있다는 그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의 밀접한 연관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제때 안 하면 총파업을 하겠다. 그게 뭐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명백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종북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 위반의 중도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확립한 그 법리는 법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 파면 결정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거고,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이 있는 것이 국론 분열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첫째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느냐,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헌법적인 표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위반 행위라는 그런 기준은 대통령인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 주권의 행사로서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가 그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시키려면 이미 그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이 부여했던 신임, 그 트러스트를 배신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기존의 어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완전히 틀리고,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국회의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했느냐,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의원 출입이 가능했고 체포 사례가 없고 2시간 정도의 대치 상황에서 국헌문란의 시간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 이외의 행위가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시적 단편적인 것이고,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짧고, 그리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어떤 상당성을
대비해서 보면 이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유형으로서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이익을 해하는 범죄를 들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와 아무 상관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권력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국회의원의 어떤 체포나 그런 어떤 권능 방해가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도 현재 그 헌법재판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론을 보면 국민의 신임도가 굉장히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보통 뭐 40~50% 이상으로 그 신임도가 높아진 상태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위법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비록 결정문에 그 여론조사의 분포가 표현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국민의 신임도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정형화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그 파면 의견을 쓰는 일부 소수 재판관이 있다고 해도 파면 의견 쓰기가 그렇게 쉬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익 형량에서 그 고려돼야 될 또 다른 부분은 이건 이제 기존의 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비교해서 보면 비상계엄 해제 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그 박근혜 탄핵 결정에 나와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명백히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언급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최후 변론에서 더 이상 비상계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상계엄의 취지가 국민 호소라고 하면 그런 호소가 상당 부분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귀식 국정통합 책임 총리 강화 개헌으로 새 헌법 질서를 모색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입법 독재를 막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다면 이제 국회는 어떤 국회를 더불어민주당 국회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장악하고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를 거의 그 사실상 방해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행태를 볼 때 사법부까지 통치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권력으로 돼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위법의 중요성이 없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그것을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 이 사건에서는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헌법상의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길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보수와 진보의 이전 대립 승리하는이라는 책에서 그런 부분을 썼고 또 유튜브까지 제가 또 한번 만들어가지고 자유헌법이라는 데서 했으니까 필요한 친구는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빨리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교수님의 정말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회는요. 순서는 저희가 패널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김학성 명예 교수님과 두 번째는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신영 변호사님 순서대로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김학성 교수입니다. 제가 간단한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좀 올려주시죠. PPT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우리 발제자인 이명 변호사한테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그 헌재에서 교수를 하면서 헌재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임용웅 연구원과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추워져 봐야 소나무에 풀을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짝퉁 연구관들도 많이 있는데 임용웅 연구관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거 안 나오지? 시적절하게 오늘 긴급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나경원 의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위험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목을 헌재는 조속히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 포스터를 보시면요. 1월 13일, 금년 1월 13일 날 저희가 학술대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했었죠. 저는 뭐 좌장을 했지만은 발제하는 최희수 교수가 발제를 했었는데 1월 13일 날 저 발제가 의미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2월 말쯤에는요 대한민국이 거짓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이었었죠. 내란의 내자도 끊이지 말라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12월 말에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들한테 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1월 13일 날 저 행사입니다. 장소를 보시면 롯데호텔로 되어 있는데 원래가 그 프레스에서 하도록 다 계약을 맺었지만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기서 못하고 급하게 롯데호텔에서 급하게 열렸습니다. 매우 귀중한 행사가 아닐 수가 없죠. 전광훈 목사님께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또 바로 이틀 지나서는 헌법재판 국민저항권 가져오나 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호선 교수가 발제를 했어요. 헌법재판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저항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제로 된 것이죠. 너무나 뜻깊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3일 날 또 한번 저희가 발표를 가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저것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요. 지금 계엄 선포된 이후에 헌법학자 대회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떴다방 같은 학술대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학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된 이후에 헌법학자 대회라서 100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의 로스쿨 교수가 지금 200명이 안 되는데 어디서 100명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자기가 가르치는 석박사 학생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저 파렴치한 저 짓들을 했기 때문에 3월 3일이면 아시다시피 변론 종결이 됐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저 학술대를 다시 열었고요. 저기서 발표된 논문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보냈습니다. 물론 변호인단이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학술대회를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했지만 끝난 다음에 그 변호인단에서 우리한테 저 자료를 달라. 그래서 PDF 파일로 드렸고 저 자료집을 11부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 읽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뭔가면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금년 2월 6일 날 펜앤마이크에다 제가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요?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말라.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뭐 단순한 칼럼이 아니라요. 8,000자 글을 제가 썼습니다. 저거는 분명히 헌재에 다 기고가 보내졌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8,000자에 해당하는 제가 글을 쓴 것이고 저희 다 조사해 보시면 지금도 다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건 결코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이 아무런 다 침묵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개혁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떠드는 헌법 교수들도 TV에 자주 나온 것이고 또 내란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희는 12월 한 달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란에 내자도 끊이지 마라. 내란이 안 되는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또 내란의 요건인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위헌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친구인 그 장관을 지낸 친구인데 보수 우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기타 중대한 국가 위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저도 처음에 저 요건에 해당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면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이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아니다 다 떠나서 그러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중대한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헌법은 대통령에게 판단하도록 법적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고위권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는 상황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은요 내란이라는 말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에서 내란을 떠들면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한 이후에 헌재 심판 청구서에는 내란죄를 뺐단 말이죠. 80%에 해당하는 내란을 빼면서도 뻔뻔스럽게 떠드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훈 변호사가 기각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각하 의견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헌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헌재 결정인 것이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추 사유의 변경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할 때 80%를 사용해 놓고서 정작 헌재 심판 청구서에는 내란을 뺐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나온 헌재 결정인데 한 번 나온 거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저 의견에 따라서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되 옳다라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각하 의견은요.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통령은 12월 7일 날 이 탄핵 소추가 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부결됐다는 말은 탄핵은 다시 말해서 파면 결정인데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말은 파면 결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재명이는 회기를 달리려면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파면 청구와 일반 의안은 개념을 달리 될 것이다. 의안의 경우에는 일사부재의가 맞지만 예컨대 파면의 문제는 단순한 의안의 문제가 아니라 파면 청구를 했는데 파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파면 청구가 부결되었다면 회기를 달리한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썼지만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파면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각하되어 옳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 중에서는 아마 이 일사부재이나 동일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옳다라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다 끝났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고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연시킨 것도 국가적인 흠이 되는 거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거든요.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만연히 가겠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시계까지 등장하면서 1인당 90분에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반대 신문권도 불허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인간들이 지금은 예컨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더구나 인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일피를 미루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헌법 교수이기 때문에 헌재를 없애자 이런 말은 제가 감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법을 분명히 헌법 개정 이 기회가 온다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당장 지금 떠도는 소문은요 4월 18일 이전이 아니라 4월 18일까지도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헌정질서를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언론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부하 내동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봐야 될 것이고 4월 18일까지도 안 하고 그만둘 확률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있는 것이에요. 저들도 죽기 살기로 됩니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 또 하나의 걱정은 한덕수 대행이 예컨대 물론 고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임명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헌법 62명이 그만두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대행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난대행 기간이 장기간 됐을 경우에는 많은 헌법학자들도 적극적인 고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4월 18일에서 한덕수 고난대행이 지금 후임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바로 또 탄핵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떠도는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컨대 국민 저항권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마음에 닿지 않고 마음에 각오를 삼지 않고서는요 지금의 이 국난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귀한 토론을 마련해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요새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핵 각하를 위해서 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헌법학회장이신 김학성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재 선고가 눈앞에 앞둔 이런 어떤 시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과 특히 또 이명웅 변호사님은 정말 우리 헌재에서 자타공인 19년 동안 헌법재판관 연구관으로 하시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방송에서나 만나봤는데 가장 클리어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셔서 제가 적극 추천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면이 전환된 것은 정말 많은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한남동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 나경원 의원님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전한길 선생이라든지 수많은
정말 그 눈물겨운 어떤 투쟁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12월 4일 비상계엄 대통령이 발표할 때도 YTN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방송을 마치고 국회를 경유하면서 갈 때가 이제 어제 같은데 그 직후에 수많은 방송사들이 모두 다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또 이거는 탄핵이 당해돼야 된다고 분위기가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 그런 어떤 수많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저도 방송에서 싸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파 보수였던 방송사들조차도 제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어제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탄핵 기각 각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정도다 정답이다 이런 어떤 부제에 좀 집중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사회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로크라든지 몽테스키에에 의해서 결국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권 분리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어떤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몽테스키에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 미국 헌법 체제에서 도입된 이후로 견제와 균형, 밸런스 체계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헌법에서 수용을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인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공산당, 일당이 모든 어떤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국가의 어떤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사추반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추반자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반자, 즉 국가와 인민을 지탱하는 추가, 4가지 추가 있단 말이죠. 그 4가지 추라는 게 공산당, 인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협, 정치협상회의라는 그런 4가지 추가 있습니다. 3가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가는데 정협,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4회 단체들의 어떤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공회의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법률단체라든지 모든 어떤 단체들의 협의체인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공공조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모든 어떤 사회 각 단체, 기업까지도 지배하는 체제의 가장 근간은 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윈이 알리바바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알리바바에 있는 정협의 회원이 있다면 그 알리바바에 있던 결정이 사실상 마윈이 아니라 그 정협 회원에 의해서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공산당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위원 한 사람 중에 예를 들면 672 서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율 분야에 예를 들면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사회주의 헌법, 중국의 지금 이제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체제다. 기각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에와 그리고 근대 사법의 많은 어떤 고민 끝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했을 때는 이런 어떤 법 체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절제, 중용이라는 어떤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헌법상의 본인들의 어떤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지금 이제 탄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논리라면 1948년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 발의가 21건에 비해서 지금은 벌써 30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왜 탄핵 발의가 적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권자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사법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사법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1건에 불과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이 30건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베스킨라빈스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31건, 32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본인들이 지금 공언한 대로 만약에 내각을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동시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이명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북한 문란 행위자 내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면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과 그리고 편성을 이제 정부가 하고 국회가 이제 심의를 하지만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잘하신 사상 최초로 헌정 사상 최초로 수정 삭감 예산을 이렇게 해왔죠.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헌법을 저는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진짜 그 헌법에 정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반헌법 행위였던 예산 어떤 심의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 엄청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났는데 지금 예산 어떤 예비비가 민주당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3, 4천억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돈은 충분하다, 뭐 다른 부채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혹세민문으로 국민들을 지금 이제 속이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어떤 편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수정 예산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기본을 지금 해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결국은 국회 내에서도 밸런스 책이 이제 작동을 해서 여야 간의 암묵적인 어떤 합의 그리고 토론 어떤 소수당의 입장을 존중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통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회의 어떤 독주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는 다수당이 뭐 정말 나쁜 마음이면 일방 독주를 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어떤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일당 독주하는 일단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뭐 탄핵도 무자비하게 지금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모든 어떤 국회 이름으로 모든 그 일방 독주하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복귀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어떤 일당 독주하는 어떤 국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까지 확고한 판결 내에는 위헌유하더라도 결국은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대성이라는 어떤 원칙을 해주었습니다. 왜 중대성이라는 원칙을 했느냐? 그만큼 상권 분립 하에서 어떤 집행부나 다른 부처의 입장을 존중을 했기 때문에 중대성이라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어떤 다른 사법부, 법원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국회의 어떤 고유 어떤 권한 내지는 속성을 좀 인정했기 때문에 가급적 사법 심사의 판단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법적 영역에서 저는 이루어졌던 어떤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권 분립이라는 저변의 어떤 철학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통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조금 전에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배반했느냐의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만큼 수호를 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해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느냐 자유민주주의 어떤 가치를
훼손했느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본인이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초기에 가짜뉴스에 의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 체포, 구금하고 대체 입법기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가짜뉴스들이 상당 부분 조작이 되었고 훼손이 되었고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판가름이 지금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중대성을 위반했느냐,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느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무를 배신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하나 진짜 인용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수문장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심으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기각되고 각하돼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수호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자신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석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시간상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분 정말 방송에서 여러 패널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정말 마지막이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영 TV의 최진영 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조작범입니다라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소법 2심 사건에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는 그 사진을 최초 공개했던 분이 박수영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나는 조작범입니다 라는 것을 했더니만 바로 그 채널A 뉴스카펜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한테 했고 또 우리 박 의원님이 다른 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더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사법부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도 샤프로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또 해주십시오. 사실 전한길 강사님하고 제 고향도 같고 연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계의 일타 강사님이 전한길 강사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학 강의의 일타 강사는 김학성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김 교수님 책으로 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경원 의원님께도 참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결론부터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런 글이 올랐더라고요. 윤사생 264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월에 살아오고 이재명 대표는 6월에 죽는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서동교가 있듯이 우리 서동이 선화공주를 막등방을 안고 뭘 안고 가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현실화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넘어가면 그 뒤에 그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나오는데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정치적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사법에 대한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짬짜면이다. 정치 반 사법 반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짜장면이 맞냐 짬뽕이 맞냐 생각해 보면은 특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부분이 오히려 법적 부분보다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 사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날, 그러니까 2017년 3월 9일 날 탄핵되셨습니까? 그 전날 MBC 100분 토론회 그 오목한 시기에 탄핵 반대 연사로 가가지고 정말 장렬하게 전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 7년 지나서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됨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왜냐?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뭐 5%, 7%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그와는 상은 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넘어가면은 발제자님의 그 이명웅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100%, 2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김학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꼴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탄핵은 변론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 없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김학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형법학자와 헌법학자가의 다수설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탄핵은 어떨까? 저 또한 초기에는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한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계엄령인가 계몽령인가 윤 대통령이 정말 크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21세기 상황이 정말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를 가고 있지만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아예 깨닫게 하는 정말 계몽이 뭡니까? Enlightenment. 빛을 비춰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밑동이 썩었다는 것에 대한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것은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전문으로부터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탄핵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 핵심적인 결론은 아까 기각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다만 저는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관할, 적법 절차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탄핵 절차가 중대한 위법으로 인해서 각하됨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봐서 소제기 절차, 심판 절차의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사망 선고,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이란 두 가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이념이 거기에 전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라는 것이 크게 보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학계의 태도이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소장 1호이신 허영 교수님이 탄핵 절차 10대 위법이란 얘기 아마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재차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학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봤을 때 각하는 세 가지 이유다. 첫 번째, 헌법 이 사건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미 교수님 말씀하셨죠.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어떤 그 범죄자를 대한민국 법정에서 세우면 무죄가 나옵니다. 군인을 일반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면은 거꾸로도 무죄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셨던 내란 부분의 철회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추 사유의 중대한 부분의 철회도 국회 소추와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 측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때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아는 한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변론 준비 절차에서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이 헌법재판의 권유에 따라서 내란 부분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측에서 소추인단에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요청한 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방송 출연하면서 YTN 라디오를 틀었었는데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YTN 아침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대리인한테 들었던데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철회한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헌재의 권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지만 박수현 의원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죠. 그분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추후에 반드시 내부적으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고, 피고 소송을 하는데 저는 원고인데 피고 측에서 듣도 보도 못하게 재판장님이 이거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도한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설령 국회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사유가 철회됐기 때문에 탄핵 소유가 철회됐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각하력이 타당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 기본적으로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만 그 외에 일반 소송 절차는 성질을 바라지 않는 한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각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1사부재의 원칙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가름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 탄핵 절차 변론과 선고 절차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긴급 토론의 주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각하 기각 촉구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된 때로부터 107일이 지났고 지금 현재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키워드로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일까지 선고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당장 임명하지 않으면은 당신 탄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재판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결국 현재로서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결국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되건 마치 변론은 KTX 속도로 300km로 왔지만 지금 선고 절차가 달팽이 속도 시속 3m도 안 되게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급 구원투수, 소방수로서 마은혁 선수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상황 속에서 이중 플레이하지 말고 당신들의 본질적인 의사가 뭔지를 직격적으로 저는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답변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바로 앞에 그 당시 권한대행이었습니다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 일컬으면서 저 앞에 기재부 장관이 있지라고 하면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다 대고는 이제부터 당신은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국민은 누구나
경찰은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 몸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에게 현행범 체포를 사실상 지시한 바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는 문영배 소장 대행에게 지금부터 문영배 소장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즉시 선고일 지정하고 선고하라라고 선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상 문영배 소장 대행은 현재 침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동의 침대 축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의 그 마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의 주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 각하나 기각 촉구입니다. 즉시 기일을 지정함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날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법조인은 첫 글자를 보면 이것이 인용인지 기각인지 알 수 있다. E로 시작되느냐 P로 시작되느냐. P로 시작되면은 피청구인 누구누구를 파면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P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 주문은 E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아시다시피 왜 각하를 얘기해놓고 기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기각 의견이 6명 이상 되지 않으면 각하가 6명 이상 되지 않으면 주문과 법정 이유는 기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각하이지만은 실질적인 주문은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윤사생 이육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들어서 탄핵 각각 기각의 정당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열띠고 너무 열정적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너무 뜨거운 정말 가슴 제가 사회자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없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해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 마지막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토론회 많이 하지만 오늘같이 강연자, 발제자, 또 우리 토론자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 토론회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어느 곳에서나 싸워주시고 투쟁해주시고 또 설파해주시고 공감을 이끌어주시는 부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이 대표님 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대로 사윤생 264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살리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드시 체제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 기각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의협회 시대인 거예요. 우리 의전 검사